안녕하세요. 입양연대회의의 공동대표로 있는 반철진이고요. 저는 그 입양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입양한 아이는 2002년생이고요. 2003년 3월 26일 날 저희 집에 와서 지금껏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입양 동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처음에 입양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동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 했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가 친생자가 있어요. 친생자가 있고, 그러니까 둘째 입양을 한 거니까, 네가 애를 못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입양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몇 가지 그러니까 동기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의 그 살아온 삶과 관계가 많아요. 일단은 다들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제 자체가 그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혼외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사실은, 외갓집의 도움을 굉장히 받았어요. 저희 이모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랐고, 거의 대학교 다닐 때도 이모님의 도움으로 어쨌든 먹여주고 재워줘서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고, 그런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옛날 말대로,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딱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도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그럼 제가 저희 이모님들한테나 주변 친지들한테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나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쨌든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입양의 동기 자체가. 그런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 요즘 얘기 나오면 저거예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김장한 선생님한테 어떻게 갚아드릴 거 했더니 나한테 갑자기 사회에 갚아라라고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동기라고들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내면적인 동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잘못을 하면 안 됐어요. 잘못을 하면은 안 됐어요. 그리고 뭘 잘한다 하더라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뻐기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긋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내가 어긋나거나 어떤 이렇게 선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면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사춘기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사춘기는 그걸 다 누르고 보냈죠. 사춘기를 근데 착하게 보내면 오춘기가 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입양일 수도 있어요. 튀는. 가족 관계는 다 아버지 할머니하고 큰 집에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다섯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어머니도 계시고, 혼외자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나 난 거니까. 혼외자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지시진 않았어요. 호적은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호적상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본부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형제가 다섯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막내로 일단 호적에 올라갔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그러면 내 친엄마하고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면 친엄마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엄마하고 나하고 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낳았는데 친모인데. 친모인데도 엄마하고 나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큰 엄마가 엄마이시. 그렇죠. 호적상으로는 큰 엄마가 내 엄마죠. 그쪽 올라가 있어. 네, 그쪽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나 실제로 내 친엄마하고 나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도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군대 문제였어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엄마 밑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군대도 안 갈 수 있으니까. 왜도 네? 아,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뭐죠? 부양 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안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결정을 하시고, 어머니 앞으로 이제 민간 입양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입양인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친부는 안 나오고. 네? 친부는 안 나오고. 나오죠. 다 아버지 원래 호적이 있으니까 다 호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호적을 띄워보면 제적등본을 띄워보면 엄마 앞으로 입양된 걸로 돼 있고 거기에 아버지하고 큰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친생부. 친생부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우리 아들은 입양특례법 이전에 입양이 돼가지고 걔는 제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했었으니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아예 출생신고 자체를 입양이 아니라 출생신고 자체를 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보낸다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9개월 때 와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게 정말 40 다 된 아줌마가 집에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후보증인으로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 인후보증을 세워서 난 걸로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것까지 물면서 과태료 물면서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우리 애가 막 회사에서 뭘 띄워라고 그래 주민등록을 막 검색하다가 거기 보면 요즘에는 입양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뜰 때도 입양관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를 클릭해가서 지 이름을 쳐보니까 지는 입양관계가 안 나오고 내 이름을 치면 저는 입양관계가 나오고 그래서 뭐야 이거 우리 아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돌아가면은 이게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좀 잘못을 하거나 뭘 잘못하면은 저 새끼 저래서 저렇다라고 하는 이런 어쨌든 심리적 압박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저한테 그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큰아이도 낳고, 그러면 입양을 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이것도 내가 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다 집사람의 덕분인데, 집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그 이후에, 권쌤하고 이후에 아예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아예 그냥 지금은 입양 가족들 상담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속을 계속 긁어놨죠. 당신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저에 대한.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당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킨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그냥,
제가 사회적으로 받은 걸 갚아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잘해서 어떤 잘 보여주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제 입양의 동기인 것 같아요. 여자가 그건 집사람한테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래도 왜냐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주체가- 그때는 깊은 얘기는 안 했어요. 깊은 얘기는 안 잘 했어요. 동의가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양 얘기를 어느 한순간에 꺼낸 건 아니에요. 몇 년을 입양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몇 년을 입양 얘기를 꺼내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해가 2002년이죠. 2002년에, 지금 생각해도 꽤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글에다도 가끔 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해 안 보던 인터넷에서, 연초에 인터넷 막 보다가 인터넷에서 토종 비결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토종 비결을 딱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6월 달에 식구가 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일 텐데? 왜냐면 제가 이제 큰아이 낳고 둘째가 생겼었는데 둘째를 낙태를 하고 제가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96년 아이면 바로 직전일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안 갖기로 이제 안 갖겠다 생각을 하고, 예. 임신 중절을 하신 거예요. 임신 중절하고 저도 이제 했는데 갑자기 2002년에 토종벽을 보니까 식구가 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그때 뭐 하여튼 외갓집 쪽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누구 하나를 저희가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잊어먹고 지나갔어요. 잊어먹고 지나고 6월 달에 이제 지나가도 그쪽 일도 이제 잘 돼서 아이를 저희가 안 맡아도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예방 얘기 하다가 이제 그 12월 달쯤에 그해 연말쯤에 2000년 연말쯤에 야 우리 그만하고 그만 이제 생각하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마무리를 짓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냥 위탁부모를 한번 해보자. 입양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위탁부모를 하면 딱 결정을 할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갔죠. 집 바로 위가 성가정 입양원이에요. 저희 집 바로 위가.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웃기게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아빠하고 똑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뭐 왜 얼떨결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떨결에 아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입양은 가서 상담을 하고 위탁을 할 건가 입양을 할 건가 이거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얼떨결에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얼떨결에 아이를 만나고 보니까 인연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아이를 만나보니까 그 아이가 6월생이에요. 그 얼떨결에 제가 가톨릭 편에도 썼지만 얼떨결에 해서 무지하게 고생하는 편이죠. 아이를 낙태한 거에 대한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들 입양 부모들 앞에서 한 얘기는 자기는 난임은 아니지만 자기는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 아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커서 입양을 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저는 누구로부터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생각이 당연히 올라오신 네, 아이가 입양이 됐으면 당연히 너는 입양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속상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저를 안고 우시면서 뭐 초등학교 때는
네가 중학생 되면 다 얘기해 줄게. 중학교 때 고등학생 되면 다 얘기해 줄게. 난 다 아는데 뭘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 아이도 알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형은 저기 할 수가 없어요. 혈액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에요.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에요, 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A형이고 집사람이 B형이에요. 그럼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그렇죠. 네. 제가 A형, B형이니까. AO, BO, AB까지 다 나와, OO까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A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형상으로 얘가 뭐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도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분명히 얘는 우리 식구하고는 다른 모습을 띌 거란 말이죠. 유전적으로 같지 않으니까. 지금도 달라요. 지금도 완전히 달라요. 아기 때 9개월 때 약간 어릴 때는 지 형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예. 애길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얘는 키는 나만해요. 키는 저보다 좀 커요. 76, 77, 그 정도 되고, 이거 몸무게가 90kg예요. 90kg 넘어요. 지금 그래도 조절해가지고 좀 간신히 90쪽에 가까이 와 있어요. 냅두면 이거 100kg 넘어갔을 거야. 체질이 다르죠.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누가 나하고 같이 가서 아무도 모르면서 내 아들이야 그러면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 엄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완전히 유전적으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언제부터 알려줬어요? 집사람이 얘한테 얘기한 게 아마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10살? 10살이 좀 안 됐나? 하여튼 그쯤이에요. 초등학교 어릴 때. 그거보다 더 어릴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늦었어요. 한 3학년 때. 2, 3학년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정확히 저도 저는 8살, 9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날짜 보니까 10살쯤 된 것 같아요. 아이는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굉장히 저기 했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자조 모임을 다녔어요. 자조 모임. 입양인들 입양 부모 자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 4대 기관이 있잖아요. 그 4대 기관에 그 기관 출신의 입양 부모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잘 굴러가는 게 성가정 입양원의 그 입양 부모 모임인 참사모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세 개의 기관의 이 자조 모임들은 다 유명무실해지고 엠팩 쪽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흡수가 됐는데 참사모는 좀 특이해가지고 참사모만 계속 지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넘게 지금 계속 참사모 모임을 가요. 아이를 데리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모임에 계속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참사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가정 입양원에서 모임을 해요. 거기서 모임을 해요. 미사드리고 점심 먹고 모임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가정 입양원의 건물을 아이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앉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별별 여러 가지 반응들이 꽤 많았어요. 남자아이. 네. 남자아이. 굉장히 별별 반응들이 많았죠, 저한테도 옆집 아저씨 그랬다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구야, 그럼, 아빠야, 그럼, 아니야, 옆집 아저씨야, 그러다가, 누구야, 그럼, 옆집 아저씨야, 그럼, 아니야, 아빠야, 그러고. 그러니까, 지는 옆집 아저씨라고 그러고, 내가 옆집 아저씨라고 그러면은, 아니랑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한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 집 아들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 딴 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또 굉장히 농담으로 그런 거 되게 잘 받아줬어요. 예, 장난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아이가 그 얘기 못 하거든요. 심각하게 반응하면 아이가 못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제 경험뿐만 나오는 거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거기에 맞추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할머니한테 가고 큰 집에 가면 더 조심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표출을 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가 우리 집보다 덜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조심을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는 집에 오면 그래도 좀, 네, 좀 낫죠. 근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도 참 저를 잘못 키우셨는데, 이 양반은 정말 옛날 어르신 그대로예요. 당신 화나면은, 당신 거 막 뱉어요. 뭐 가라 막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만 아니면 내가 이러고 안 사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럼 저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집에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불안감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하면 야, 저 새끼 여기 편하구나. 오히려 어. 나는 조마조마하고 착하게 나는 조마조마하고 착한데 저는 저렇게 막혀도 저놈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지 저게 불안하면 저런 얘기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최소한 저하고 집사람을 믿으니까 는 저런 얘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막 많이 받아줬어요. 집사람도 많이 받아주고. 그 말은 아이한테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둘째를 키우면서 점점 이게 사람이 돼간다고 좀 표현을 했어요. 입양 부모도 그런 표현 잘 쓰거든요. 애 키우면서 제가 사람 됐다고. 얼마 전에 그 전세희 선생님도 그 회복했다가 네, 올라오면서 저기 사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쑥하고 마늘 먹었어. 내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네, 입양 부모들은 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요. 부모가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사실은 많이 성장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하는 거는 내 모습을 자꾸 나의 옛날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게끔 해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신도 옛날에 그랬을 거야. 당신은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거기에 당신이 화를 났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제 속에서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우리 큰애 키울 때 제 그 대학 은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를 키울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자네가 조나이 때 뭔 짓 했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거야. 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정말 아이가 커가고, 이제 큰애도 이제 그 사춘기 겪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만했을 때 나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저 나이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14살 나이한테 내가 20살, 4살짜리 애를 상황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점점 커가는데, 둘째 키우면서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아이는 외양 쪽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둘째 키울 때는 집사람이 많이 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상황에서 왜 화가 나? 왜 화가 나? 그러면 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안에 있는 뭐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닐까? 자꾸 이런 식의 저한테 이제, 왜냐면 한참 상당신료 공부할 때니까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가스라이팅 나가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마음들이 많이 넓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씩 이렇게 좀 제가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친부모한테 찾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많이 했죠. 언제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지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막 뭐하다 수틀리면 나한테 아빠, 엄마 여기다 두고 자기 친엄마하고 셋이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 엄마한테 수틀리면. 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부모를 실질적으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예. 하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슬슬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찾는 방법은 저기를 갈 수가 첫 번째는 뭘 했냐면은 아이 찾기 전에 자기 기록을 어쨌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기록을. 그러니까 카드를 작성해서 입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친생부모하고 연락 확인이 안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줘요. 거기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가리고 줘요. 첫 번째 작업은 그거부터 했어요. 아마 중학교 때쯤인가 했어요. 중학교 때쯤에 처음에 입양됐을 때 계셨던 선생님은 말고 다른 선생님하고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고, 그때 그 양반이 잘못하셔가지고 엄마 이름을 얘기를 해줬어. 그 얘기가 좀 안 되는데. 들었어요. 네, 성씨만 알고, 성씨만 얘기해주는데, 뭐 얘기하다가 다 도번, 어디 하다 이 양반이 그냥 보고 얘기를 해주셨어. 엄마 이름이 이거다라고. 그 엄마 이름이 옷이에요. 그리고 얘가 2002년 6월 월드컵 할 때 태어나가지고, 얘 입양원에 있을 때 이름이 필승이에요. 오필승 코리아. 그것 때문에 애가 오필승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필승이었나요? 네, 오필승이었대요. 걔가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오필승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했어. 그 입양 기록을 보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을 먼저 얘기해 줬었는데, 거기에 한 줄을 딱 보고 얘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줄이 뭐였었냐면, 아기한테 뭔가 할 얘기가 없느냐라고, 그 사회복지사님이 아기를 마지막에 이제 데려올 때 물었던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울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얘가 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좀 그런 얘기가 줄어들었어요. 뭐냐면은, 제 느낌인데, 자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은 조금, 없어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 안 써. 네, 키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한 줄에서 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찾았는데, 네, 계속 이제 보냈죠. 근데 폐문부제예요. 없어. 근데 입양을 통해서 했으니까 입양원 담당생을 잘 아니까 입양원 담당생한테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 집 폐허라서 아무도 안 사니까 더 이상 그걸로 보내지 말라고. 이게 이제 친생부모한테 확인을 하는 거는 입양원 이름으로 안 가요. 그 사회복지사 담당자 이름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 폐가니까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되게 얘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아직 애니까 나중에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엄마를 찾는다 그러면 엄마는 옳다구나 하고 자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실 연락이 안 되잖아. 네. 연락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페북에다 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문 닫고 혼자 울었어요. 지방 문 닫고. 네. 혼자 울더라고. 그리고 집사람도 그렇고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자기가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그 주소를, 예. 뭐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회우회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말, 해군 부자라는 집을 찾으시죠. 예, 거기 찾아갔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정말 그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폐가야.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 가을이었을 거예요. 기억에. 가을볕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정말 3칸짜리 집에 가운데 텐마루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딱 시골에. 딱 3칸이야. 가운데 텐마루가 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텐마루에 앉았어요.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딘지를 확인해요.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거기에요. 안 살아.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텐마루에 딱 앉아서 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오는 거야. 안 와요. 얼굴이 되게 어두워. 싫은 거지. 여기라도 오면 또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폐가 사람이 안 살아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면 엄마가 나를 또 맞아주겠지. 또 아닌 거지. 그래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이제 그 근처에서 1박하고 그 다음날 또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그 빨리 서울 집에 가재.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한동안 이제 얘기를 없다가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아이에 대한 작업은 9개월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정확히. 우리 집에 9개월에 왔으니까 그 9개월 동안의 시간은 어땠는지에 대한 그거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메꿔줘야 얘가 온전한 자기의 기억을 갖잖아요. 왜 많은 일반 부모들 다른 그 당연한 생각을 못하고? 왜? 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같이 저기가 있는 유자녀하고 난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미 나의 그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독립적인 거고 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유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난임 부모들은, 제가 볼 때는 난임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나의 아이여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 내 애가 돼야 되니까. 인정이 쉽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인정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둘째는 9개월 동안의 그 간극을 메워줘야 돼서 그 당시에 계셨던 그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일단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데리고 올 때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아주 특이하고 또 어디로 간지 내 이름도 성도 특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거야. 떠난 지 한참 되셨지만.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고 잠깐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아이를 보셨던 그 수녀님이 계셔서 젊은 수녀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우리 아이 그때 보셨다가 우리 집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2003년 말쯤에 아마 이 양반이 저기를 그 외국으로 떠나셨어. 그래서 입양으로 떠나셨다가 우회후에 20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딱
우리 아이 9개월을 메꿔주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돌아오셨어. 딱 보니까 기억이 나, 이 양반이. 나도 기억이 나고 그 양반도 기억이 나고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수녀님은 우리 아이를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쩌고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리고 그 수녀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보고 있었던, 우리 아이를 그때 이뻐해 주셨던 그 보육사 선생님하고도 연락이 됐어. 걔가 오필승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기억이 더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9개월의 간극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메워졌어요. 거기에 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이 엄마하고 원나잇해서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3일이에요, 3일.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6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22일 날 왔단 말이에요. 성가님 병원으로. 네. 그럼 3일 동안 엄마랑 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엄마를 만나야 돼.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엄마를 만나. 요것만 남고 어쨌든 그 9개월의 간격도 자기가 여기서 많이 이쁨 받고 자랐고 네가 어땠다라고 얘기 들어서 메꿔지는 거죠. 입양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들.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입양 대상의 아동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원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저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홀트를 통해서 해외여행 보내시려고 시도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애가 크면은 찾아온단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홀트에서도 이제 홀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아이를 해외여행 보내면 아이가 좋은 데 가서 크고 크면 다 찾아와서 부모 찾을 거니까 어머니 그런 얘기 들으셨대요. 찾아오면 서류 다. 그러니까 그 보낼 때는 회유할 때 보낼 때는 그렇게 보냈었대요. 실제로 지금 그런 증언도 꽤 많아요. 어머니들 그 입양 보냈던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애 어딨냐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 왜 아냐면 나중에 가면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동생처럼 여기는 분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이모라고 이제 부르는 분인데 그분 이제 이모분 남편이시죠. 그 양반이 이제 앉아가지고 옆에 데도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애를 어디 보내냐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왜 엄마 앞으로 호적을 안 올렸느냐 라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나? 맞아, 그랬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순위가 있어. 승계 순위에 여자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엄마가 독립대 저기로 돼 있었으니까 독립대가 안 되고 그래도 출생처 가서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러셨거든. 이게 미혼모 자식이면 손가락질 받는다. 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뭐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올려놓고 시골에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시골에서 주민등록증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따져봐. 옛날에는 주민등록 그 등본 이런 것들도 그 복사보다는 써가지고 수기로 해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 아버지가 대서서 하면서 수기로 써가지고 가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랬고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더라고요. 큰 집에서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주 이름으로 내 이름을 딱 올렸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거기다 쓰는데 아들 며느리 뭐 손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손자 이름에 내 이름을 써가지고 올리셔가지고 이제 하여튼 할아버지 장례식 때 한번 뒤집어졌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에 그 성가장 입양원의 자조 모임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2017년에 16년이죠. 16년에 성가장 입양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은비 사건이라고. 성가장 입양원에서
대구 가정으로 4명 입양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으로 2명을 더 입양을 보냈어. 근데 거기 아버지가 이제 학대해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은비 사건이라고, 꽤 큰 사건, 대구 은비 사건이라고 하면, 예, 나와요. 그 집하고는 다 아는 집들인데, 왜냐하면 선거장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집이에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있어요. 엄청 많이 입양했네요. 네. 그래서 믿고 보냈는데,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서 그래요.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도를 하셨고, 입양에 대해서. 서원을 하셨더라도 큰아이가 친생자가 있는데 얘가 아팠는데 얘가 나으면 자기가 이제 자녀를 더 돌보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주 양육자가 아빠야. 엄마는 대구에서 큰 학원을 하셨어요. 거기서 스탑을 하셔야 되는데 더 했는데 아마 아빠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주 양육자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2017년에 이제 참사모의 회장이 됐어요. 참사모 전체 회장이 됐고, 이제 그런데 2017년에 사건이 2017년쯤에 입양특례법 개정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양특례법 개편에 그 당시에는 반대편에 섰었죠. 지금의 김도현 목사님, 손아미 변호사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특례법에 개정 안 된다. 근데 그때 좀 무리수를 두신 것도 있어요. 입양이나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 법안에 무리수를 두신 게 있어가지고 그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를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전가연이 만들어질 때죠. 그래서 전국 입양가족 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전가연의 사람이 있었는데, 오창하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지영 씨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쪽하고 저하고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네, 그쪽에는 입양을 뭐 확대식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입양특례법은 악법이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입양특례법 악법이 왜 악법이냐? 거기에 그렇죠.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다. 악법이다. 결국은 나는 혼자 싸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어쨌든 싸움이 그렇게 돼서 그럼 난 전가연은 안 한다. 니들끼리 해라. 라고 이제 저는 전가연에서 선을 걷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노선을 달리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입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동 문제를 입양으로서 다 해결된다는 문제죠. 입양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도 그렇고 국내 입양도 그렇고 뭐든지 입양이 아동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논쟁적인 글을 쓰는데,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3개월 썼고 3개월 동안 그 싸움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반대편에 서 있던 김도현 목사님이나 손아미 변호사님이나 뭐 이쪽 사람들, 노혜련 교수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누고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 대상의 아동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혼모 단체들하고 사람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최영숙 씨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넓어졌죠. 이제 그러다가 입양연대회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저것 때문이에요. 완벽한 가정이라고 해서 봤던 그 정인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김대 목사님하고 저 국내 입양했는데 민영창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현수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그 정인이 묘소에 갔었어요. 이제는 할 필요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양 부모의 입장이 이제 어디 드러났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그 대구 은비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봤던 가장 그 우려했던 부분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아이에 대한 분노. 이해가 안 되시죠? 부모가 입양을 하고 나서 입양 부모가 입양된 아이에 대한 분노. 일단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입양한 아이인데 왜 분노를 키우다 보니? 느껴요? 사랑을 줬는데 아이가 사랑을 주면 아이도 당연히 저한테 뭘 줘야죠? 사랑을 줘야지. 안 주면 어떨까요? 화가 나. 아이가 특히 아이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그게 입양 부모는 그것도 크죠. 기대가 더 커. 기대가 더 크죠. 근데 그게 안 들어왔을 때는 이건 엄청난 분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옛날엔 그거를 나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두둑이 팠단 말이에요. 호적에서 판다. 뭐 그건 말로 하는 거고 실제로 어릴 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양 부모라고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그럼 입양 부모 교육을 좀 통해서 그거 그것도 입양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근데 정인이 사건도 이미 거의 입양 부모들 다 교육했어요. 기본적인 교육들에, 뭐 형식적인 교육도 있고, 교육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인이 사건이 왜 그랬었냐면, 아까 이제 대구 은비 사건 말씀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맥락이에요. 대구 은비 사건도. 대구 은비 사건도 그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구 은비 사건 있을 때는 사실은 저나 집사람이나 그 부분을 두려워했어요. 인정하는 거를. 그럴 수는 없을 거다. 아닐 거다. 그건 아닐 거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둘째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했어요. 내가 행동을 안 보여서 그렇지.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널 괜히 입양했어. 이런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밖으로 내놓지 않고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옛날에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게 입양 부모들이 갖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제대로 고백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김도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문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입양인, 해외 입양인, 뭐 입양 부모, 친생 부모 뭐 해가지고 하여튼 쭉 모아서 만들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동권리보장원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양쪽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얘기, 이쪽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저는 폭을 좀 좁혔어요. 최근에 활동된 폭을 좀 좁혀서 그 기록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도. 네.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있어야지.
아빠도 있어,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경제도 있어야 이런 거 아들이 잘할 수 있는데, 넌 한쪽밖에 없지 않니? 라고 하는 이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래서 그런 가정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좀 있고, 안정적으로 사는 여기가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주로 입양연대 회의는 주로 정책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양인들은 실제로 돕거나 뭐 이런 활동들은 사실 저 안에서는 좀 어려워요. 해외 입양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더블 아카이브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중호적인 문제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동권리 보장원이 요구했고 확인했다는 상황이 뭐냐면, 아이들이 들어온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홀트에 아이가 왔다. 그럼 얘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홀트로 왔는지, 아니면 친생부모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아이를 맡겼는지, 이거에 대한 루트가 있어야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러면 친생부모가 와서 얘기했다면 친생부모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0년대, 80년대 해외 입양을 보낼 때 무조건 여기서 잘랐잖아요. 잘라가지고 다 기아로 처리해서 새로운 호정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부터예요. 하지만 이 이면에 있는 기록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시키느라고 계속 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아동권리 보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이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거 당신의 한 일들에 대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확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때 샘플링을 분명히 해서 확인을 좀 해라. 몇 개더라도 이 앞에 부분이 있는지,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 기록들이 각 개인별 철로 다 확대가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해라 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자기네들의 생존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입양을 늘리려고 할까? 라는 회의적인 문제도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개인화되는 경향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입양이 늘까요? 이게 아무리 뭐 경제적 지원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쉽게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입양의 절대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00년에 국내 국외 입양 합쳐서 4,000이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24년 전이죠. 2000년이니까 2000년부터 제가 통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한 150명 합쳐가지고 한 300명 됐을 거예요. 200몇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국내 구역에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5%, 25년에 비해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입양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으로 이걸 접근할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원가족을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맞춰서 뭐 통폐합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쓰고 그 시설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게 다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얽혀 있는 거지. 이게 개인 재산이니까 돈하고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첫 번째, 지금 올해 7월 19일부터 바뀌는 법안에서는 해외 입양은 중앙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어디죠?
아동권리보장원이 그 센터가 돼서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해외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입양, 해외 입양, 그래서 7월 19일부터 그 기록, 저기에 있는 7월 19일까지,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에 있는 그 해외 입양의 자료들은 다 아동권리보장원 다 넘어올 거고, 그래서 해외 입양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각 기관들이 뭐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죠. 예, 그런 거 없어질 거고, 그리고, 그러면 해외 입양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국가나 법원에서 뭐 줄긴 좀 줄겠죠. 아무래도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면은 줄긴 줄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외 입양은, 저는,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입양 수수료가 있었어요. 국내 입양 부모들도. 200만 원. 국가에서 기관으로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아이를 입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만 원의 그 돈을 기관에다 냈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걸 2007년인가부터 국가가 내게끔 한 거죠. 국가가 대신 입양기관에다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입양 부모들이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를 돈 주고 사오는 건가? 사실 국내 입양 부모들도 그걸 내면서 약간의 내가 아이를 돈 주고 산다라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는데 2007년부터 그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뭐 네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국가가 그 지원한 게 제대로 됐는데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하면 내 새끼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고 그러고 입양을 해서 내가 키우는데 왜 국가는 나한테 이 애한테 지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그걸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도 되게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제도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집이 더 못 살게 됐을 때 더 많이 지원해주면 되고요. 근데 입양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반대예요. 특히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야, 너 참 대단하다. 이 말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 애썼다. 고생했다. 뭐, 이 정도의 그냥 친구들이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래, 참 너 애쓰고 사는구나.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야, 너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모 자식이고, 여기도 부모 자식 한 형태고, 아, 그래, 뭐, 그렇게 사느라고 애쓴다. 뭐 이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사실은 나도 애하고 지지 끌면서 살고 어떤 데는 속 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러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감 같은 것도 생겨나고 해서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유, 애쓴다 애쓰 참. 아니면은 야, 너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농담 정도? 네. 친하면 그렇게 던져도 괜찮은데,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 사는 건데요.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냥 서로 의지하고, 조금 도와주고, 조금 서로 의지하고, 부모가 사랑도 많이 주고 자식을 키우지만 또 자식이 주는 보람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 또 뭐 좀 더 가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죠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